서가 명가. 수학이 이제 선천적 지식이라는 것이 이제 플라톤이라든지 칸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제 그 경험적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칸트도 우리가 선험적 지식이 있느냐, 그러니까 칸트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 지식이라는 거는 좀 불안하고 이렇게 항상 가변적이지만, 그 선험적 지식, 절대 이렇게 경험에서 움직이지 않고 항상 불변인 그런 지식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지식이 있는데, 그 예가 이제 기하고 유클리드 기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험적 지식이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1800년도까지 거의 문제 없이 왔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수학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비유클리드의 기하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1번, 2번, 3번, 4번은 똑같고 공리 5번을 바꾼 기하예요. 그러니까 직선 L이 있고 거기 한 점이 있을 때 이거를 지나서 평행인 평행선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유클리드 기하는 하나밖에 없다지만 쌍곡 기하는 최소한 2개 이상인데 알고 보면 무수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것이 사실이면 이건 거짓이 돼야 되죠, 그렇죠? 이것이 사실이면 저것이 거짓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칸트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이 유클리드 기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선험적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공리와 이 공리를 쓴 수학이 반드시 거짓이 돼야 돼요. 18세기가 되기까지는 전부 다 이걸 믿었어요. 저런 기하는 무조건 잘못된 기하다. 그러다가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이제 3명의 천재가 나타납니다. 동시에. 수학사에 흔치 않은 일인데 거의 동시대에. 첫 번째가 보일리아이라는 어린 이제 그 한 18살, 19살짜리 그 어린 소년이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유클리드 기하가 만약에 모순이 없다면, 이걸 우리가 쌍곡 기하라는데 쌍곡 기하도 모순이 없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것이 문제가 있으려면은 반드시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유클리드 기하가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둘의 그 안정성이 똑같다는 소리예요, 지금요. 근데 이제 스토리상은 뭐냐면, 가우스, 이제 그 얘기는 제 책이, 이거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제 책뿐 아니라 모든 인터넷에서 이제 쳐봐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가우스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동시대인데. 근데 또 놀랍게도 소련의 로가체스키라는 또 천재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도 동시대에 똑같이 증명해요. 근데 러시아로 증명하죠. 그런데 가우스가 결론적으로는 먼저 생각했지만 발표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칸트 때문에 그럽니다. 칸트 때문에. 칸트가 죽은 다음에 이 독일은 칸트 사상으로, 칸트의 후계자로서 학계가 완전히 점령을 당한 거예요. 만약에 가우스가 이걸 발표하자마자 칸트가 틀리게 되거든요. 그럼 가우스는 이 칸트 후계자들이랑 엄청난 논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우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연구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우스가 실제로 자기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서 발표하지 않는데, 결국은 이 볼리아이가 발표했지만, 결국 하여간 어떻게 돼서 결국 3사람이 발표했지만 결국은 이것은 그 시대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한 20년 흐른 다음에 또 몇 명의 천재들이 나타나서 다른 메소드로, 좀 더 쉬운 메소드로 해서 이걸 설득시킵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이게 찬 거짓의 학문으로부터 수학이 모순 무모순의 학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형식주의 수학이 탄생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수학에서 코페르니쿠스 혁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학
수사뿐 아니라 아마 우리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발견에 속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 0이 없는 때의 로마의 숫자 표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1, 5, 10, 50, 100 이런 500은 D로 쓰고 1000은 밀레니엄 저렇게 쓰고 이렇게 썼거든요. 우리가 지금 저거 11로 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읽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갖다가 항상 어떻게 읽었냐면 2로 읽었어요. 2로. 근데 왜냐면 0의 발견이 굉장히 이제 묘한데 우선은 0은 없는 것을 표현한 거잖아요.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물통, 뭐 책상, 뭐 사랑, 정의, 뭐 이런 것도 다 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없는 것을 표현하는 거니까 0은. 그러니까 그 없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0을 표현하는 그 발견이 굉장히 늦게 돼요. 이 자체가. 근데 또 하나는 0은 없다는 표현도 되지만 비었다는 표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책에서 있지만 우리가 1등석 0석으로 출발했다 그래도 1등석이 없어졌다는 건 아니죠. 0석이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있지만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비었다는 걸 보면 하나는 왼쪽이 비었다는 거고 하나는 오른쪽이 비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었다는 개념이 생기자마자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자릿수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 때문에 이제 우리가 11을 10 더하기 0일로 읽을 수 있어 갖고 10 더하기 1 그래서 11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11로. 그래서 0이 없는 때 연산을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밑에 이제 3864 곱하기 107이면 이거는 뭐 지금 학생들 뭐 초등학생도 할 정도로 쉬운 내용이지만 로마 시대에는 저거를 저렇게 썼기 때문에 저거는 굉장히 어려운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저 자체가. 그래서 0의 탄생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그 수학뿐 아니라 이제 다른 분야에도 이렇게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거의 이때가 산업혁명 시대니까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대량 생산되는 그런 자재들을 관리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0의 탄생과 이제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0도 지금 그런 면에 속하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학에서 굉장히 그 놀라운 발견.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그것의 근원은 놀랍다는 것에 어떻게 보면 다른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아름다우려면 먼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놀라움이 먼저 있어야지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아름답다는 것도.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굉장히 아름답다 생각해요. 실제적으로는. 왜냐하면 굉장히 간결해지면서 모든 것이 이제 이 사칙 연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굉장히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사칙 연산이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이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굉장히 딥하면서도 감탄스러운 얘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 인류를 이렇게 비춰보면 저런 계산을 했다는 것도 최근의 일이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도 못했죠. 저런 계산.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저걸 계산할 때 저것의 고마움을 알아야 되거든요. 실적으로. 아, 이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이거를 한번 인식하면은 이게 좀 수학이라는 게 좀 이게 어떤 이런 면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고 보면은 초등학교에 있던 그런 개념들, 내용들, 중학교 때 내용들이 알고 보면 다 감탄스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개념들이 뭐 10년, 20년을 써봐야 한게 아니라 수백 년을 써봐야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재미없게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루하고. 근데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몇천 년을 서바이브한 건데 왜 그랬을까? 이게 생각해 그거 한 번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이게 감정이 약간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 수직선 같은 경우도 왜 이게 아름다운 거냐면 원래 수라는 것은 그냥 1, 2, 3, 4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원래 이렇게
이게 있고 뭐가 있으면 그냥 처음에는 물통이 있고 뭐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볼펜이 있고 그러다가 이게 공통점이 있네, 이게 한 개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빵이 2개 있고 뭐 동물이 2개 있고 뭐 처음에는 그걸 모르다가 이상하게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개수가 같다는, 그래서 2라 붙인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대수라 그래요. 수학에서 대수. 연산한다, 더하기 연산한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수고, 직선은 뭐냐면 직선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위로 그냥 뻗어 올라가는 어떤 그런 별똥벅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게 직선을 갖다가 그냥 직선이라고 그랬거든요. 원래 2개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였어요, 원래. 근데 수직선이 되면서 직선에 그렇게 날아가는 별똥별에다가 연산 구조를 준 거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대한 생각이 합쳐진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수직선은 이러한 현상이 수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상이 속해요. 그러니까 2개의 분야가 이렇게 모여서 이게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근데 이 수직선은 그 안에다가 또 0까지 포함되어 있어갖고 0을 중심으로 좌우가 아주 그냥 깔끔하게 대칭형으로 나가고, 또 이 직선에 그 수의 개념이 있어갖고 더하기 개념도 있지만 곱하기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라는 점이랑 3이라는 점을 곱하면 6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곱셈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에 곱셈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산을 원래는 더하기 빼기 이런 것을 그냥 여기다가 아까처럼 이렇게 했는데, 수직선에 있자마자 수직선에 있는 점들이 곱하기도 되고 더하기도 되고, 이게 수학자들은 대단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1차원 수직선에는 이게 날아가는 직선에는 수가 이게 그 실수라는 게 대응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평면에는 대응하는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평면에는. 그런데 놀랍게도 있어요. 그게 복소수입니다. 복소수. 이게 고등학생들이 배우거든요. A 플러스 BI. 그러니까 A 플러스 BI는 뭐냐면 그러니까 가로축이 A고 세로축이 이제 B일 때 A 플러스 BI거든요. 그래서 평면에 대응하는 수가 있다는데, 평면에다가 2점을 갖다가 더하는 건 벡터로 더할 수 있는데 곱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평면에 2점이 딱 있는데, 평면에 2점이 있는데 이걸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데 모든 점을 갖다가 일률적인 방법, 한 가지 방법으로, 평면에 있는 무한가지 점이 있잖아요. 그 점을 한 가지 규칙으로 다 이제 곱하는 방법으로 곱해서 모순이 없게 만드는 거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소수가 탄생합니다. 복소수는 여러분들이 요즘 이게 하는 이게 파동 이런 것들이 다 복소수 때문에 이 평면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거든요. 평면 방정식 같은 걸 우리 복소수 나타내 잘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 수학자들이 잠깐 얘기하면 이제 3차원 공간에 있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공간에는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을 곱해서 어떤 점이 나오게 하는 그런 연산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혹시 그래서 맨 뒤에다가 약간 증명을 했습니다. 그 한 줄 이렇게 한 페이지로 이 책에 그 3부의 그 Q&A로 한 페이지로 왜 없는가 그걸 증명했어요. 자,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4차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4차원. 이 문제가 엄청난 세월 동안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일랜드의 위대한 수학자 해밀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아일랜드를 자부심을 갖게 한, 아일랜드가 항상 영국 때문에 굉장히 그런 수모를 이렇게 굉장히 좀 열등감이 있었는데, 이 해밀턴이 나타남으로써 아일랜드인들의 그 자부심을 갖게 해주신 수학자인데, 위대한 수학자입니다. 해밀턴이 4차원에 대응하는 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수학에서 3가지 충격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무리수의 발견입니다. 피타고라스 그 증명에서 무리수의, 내가 아까 그 얘기 못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의 발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수의 발견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다음에 수학자들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수가 존재하는가? 그런데
4차원의 수를 대응시키려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당연히 이제 그 다음 질문이 현대 수학자들이 질문했겠죠. 5차원에 있느냐, 6차원에 있느냐, 7차원에. 그래서 곧바로 1945년도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수학자들이 증명한 게 뭐냐면 이 공간에 존재한다면 2n 차원, 그러니까 2의 n승 차원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을. 어렵지 않게 증명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생각보다는. 근데 증명했으니까 결국 뭐예요? 만약에 어떤 공간에 수가 존재하면 n이 0일 때 수직선, n이 1일 때 복소수, n이 2면 4잖아요. 해밀턴 수고. 그 다음에 존재가 8차잖아요. 근데 8차는 벌써 그거 발견하기 50년 전에 케일리가 존재하는 걸 보였어요. 나머지 질문이 뭐겠습니까? 16차에 존재하는가? 32차에 존재하는가? 이제 그 질문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해결한 것이 이제 1962년도. 이제 수학자들이 그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무한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무한이라는 것은 저 끝없이 우주도 우리가 생각하죠. 우주도 실제적으로 뭐냐면 제가 책에 있지만 우주가 끝없이 가잖아요.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무한을 딱 집어넣어서 이것을 한 점으로 딱 모으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뽀얀카레 콘젝처가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무한을 우리가 잡아낼 수 없잖아요. 근데 수학자들은 무한을 상정해요. 무한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무한을 연구하는데 원래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이제 이것을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수를 센다 할 때 사람들은 먼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인지라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깨닫는 천재가 있는데 그게 칸토르입니다. 우리는 먼저 센 거가 먼저가 아니라 1대1 대응이 먼저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맞는 거예요. 옛날 원시 시대에 이렇게 이제 유적을 찾다 보면 이렇게 항아리에 이게 돌이 있는 게 있어요. 돌이. 근데 처음에는 그게 용도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양들을 키웠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수를 못 썼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 양이 한 47마리가 있는데 이제 풀들을 먹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47을 세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이 사람이 못 썼다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안 돌아온 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여기다 항아리에다 돌을 하나 놓고 나갈 때마다 여기다 하나씩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들어오면 다시 항아리에다 넣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갈 때마다 항아리에 있는 돌을 이렇게 한 마리 나가면 하나, 또 한 마리 나면 또 하나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 다시 항아리에 넣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돌이 남으면 안 들어오는 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시인들도 수를 못 썼, 그러니까 옛날 고대인들도 수를 못 썼지만 1대1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내추럴하다는 걸 우리가 나중에야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이용한 사람이 칸토르라는 위대한 수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대부분 수학자들이 천재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근데 잘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런데 1대1 대응을 통해서 이걸 보면 1대1 대응은 한 점을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A, B랑 C, D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1대1 대응이 돼요. 그러면 더 넓은 것도 대응이 되겠죠. 얘가 두 개만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긴 것도 돼요. 더 긴 것도 되고. 그래서 요만한 길이의 선분이랑 여기서부터 직선을 쫙 커서 저기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우주를 한 바퀴 돌고 온 굉장히 긴 선이 있잖아요. 태양계 정도가 아니라 우주계를 돌아서 그 긴 선을 돈 그 선의 점들의 개수가 똑같아요. 이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1대1 대응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유한을 통해서 무한을 근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한을 잘 생각해보고 1대1 대응을 잘하면 무한으로 근접해요. 그래서 무한도 분류도 되고 무한도 우리가 연구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짧지만 우리가 있는 이 시간은 무한한 겁니다. 우리가 1분이라는 시간이 실제적으로는 거의 무한 시간이랑 그 순간의 개수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 무한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이 시간적으로는 허무하지만 수학적으로는 허무하지 않아요.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무한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한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유한의 존재가 실제적으로 무한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수학을 통해서. 서가 영가